지난번에 예. 한국 문학을 그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다시 한국 문학사를 살펴보는 거, 이제 그런 거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네. 사실 한국 문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발랄하게 사고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관점 굉장히 좀 새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이제 우리가 첫 작품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작품 안에서 어떤 아나키즘적인 요소,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예. 글쎄, 뭐, 한국문학사를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이 오히려 더 전공 분야에 가까우시고, 선생님도 문학사는 전공이, 뭐, 한국문학을 하신 분이죠. 사실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우연히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어떻게 네.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생각해온 어떤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겠다. 코로나19 이후에. 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보다 좀 더 자기에 대해서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좀, 뭐,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단적인, 우리가 좀 집단주의적인 네. 삶의 방식을 네. 취해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집단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집단 속에 개인이 매몰되어 있는 경우는 위험하다. 따라서 개인이 먼저 자기 어떤 자아나 주체성 같은 것을 명확하게 확보를 하고, 네. 집단 속에서,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개인과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좀 더 느슨한 관계를 맺으면서, 네. 너무 막 밀착된 관계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어떤 거리두기,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네. 보다 홀로서기가 좀 더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그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개성, 자율성, 인간성, 이런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찰할 수 있고, 또 튼튼하게 설 수 있고, 또 각자 개인으로서 서로가 어떤 자각을 하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 이론이 아니라,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가 코로나19 이후에 대두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변하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집단주의적으로 살다가 코로나19를 맞아서 베란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힘들고, 뭐 그래서 대단히 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 거리두기 하셨어요? 예, 원래 거리두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좀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좀 느슨한 연계를 맺는, 연대하는 그런 어떤 사회.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명확한 어떤 자기인식을 갖는, 또 개인이 자기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곧 타인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을 갖는 개인들이 스스로 연대해서 어떤 공동체나 또는 국가까지도 지역이나 뭐 학교나 뭐 어떤 그런 단체든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회. 그래서 좀 자치라고 부르는데, 그냥 어떤 지방자치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이런 그런 어떤 자치, 그리고 그런 자치,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니까 좀 더 줄여서 자유로운 개인이
자치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우리가 자연 속에서 가꾸는, 네. 유지시키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자연 뭐랄까 오염이라고 할까, 자연 피해라고 할까, 자연 침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는 순수한 의미의 우리가 뭐 우주나 이런 자연, 이런 객관적인 자연도 있겠지만 동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와 다른 네. 생물체를 포함한 그런 자연과의 어떤 공존, 이런 게 앞으로 좀 코로나19 이후에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것을 저는, 그러니까 자유자치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저는 아나키즘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생각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나키즘이라는 입장에서 뭐 이 사상이나 뭐 국가나 뭐 개인이나 사회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평소에 느껴왔는데, 네. 한국문학사도 보면은, 한국문학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라고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고조선부터 국가를 형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유럽에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와서 국민국가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전에는 국경이라든가 국가라는 개념 이런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들의 어떤 국가주의적 사고방식, 이건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고 사회고 자연이다. 네. 국가라고 하는 권력은 그다지 그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에 비하면 오히려 뭐랄까 좀 무시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아나키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서양의 국가, 민주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19세기 적어도 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국민국가, 국민군대, 뭐 국민산업 이런 게 이제 생기는 저희 국가라고 하는 게 19세기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은 국가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 일제 침략 20세기 정도에 와서 우리에게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뭐 더 빨리 잡아봐도 19세기 후반쯤인데, 자, 그러면 그 전의 역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전의 역사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말하자면, 물론 우리 사회가 대단히 좀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어떤 그 집단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 좀 망각된 것은, 개인이 좀 잊혀진 것은 사실이고, 자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국가를 초월하는 국가 외의 어떤 자치사회, 이런 것을 형성한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역사인데, 오히려 조선 이전에 어떤 고조선이나 또는 뭐 삼국시대나 고려 때만 하더라도 그런 개인이나 자치사회, 그러니까 촌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치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된 이런 시대가 아니었겠나. 오히려 조선시대, 또 조선 후기, 특히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그런 유교적인 의미의 집단주의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물론 중요한 사회 변화이지만, 자, 문학을 보게 되면 가령 16세기, 17세기에 등장한 홍길동전, 허균의 네. 홍길동전은 저는 아나키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단히 반역적인,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국가를 저항하니까, 네. 국가를 거부하죠. 국가를 거부하고 다른 새로운 열도국이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이상향을 세우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이 국가는, 지금 현재의 국가는
계급사회고, 홍길동이가 대표되는 어떤 서울차별사회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배계층을 무찌르고 억압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라기보다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소설인데, 이 홍길동전이 저로서는 어떤 아나키즘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홍길동전에서는 국가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새로운 왕을 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배자,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지배자에 저항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이 또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균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홍길동이 다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기에 오게 되면 그야말로 그 허생전이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에서 보다 좀 더 아나키즘적인, 완벽한 아나키즘적인 어떤 세계를 그리는 소설로 나온다는 거죠. 허생전이. 허생전에서는 허생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생전이라는 것을 무슨 근대화 소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 허생전을 읽어보면 기존의 어떤 체제, 현재 왕조 체제, 왕조 국가에 저항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새로운 국가에서 허생은 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새로운 국가에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고 자기는 돌아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허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아나키즘적인 이상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특히 이제 현대문학, 근현대문학에 오게 되면, 뭐 이광수부터 시작해서 염상섭, 그 다음에 뭐 박태환, 뭐 최근에 우리가 아는 뭐 김수영이나 신동엽까지,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은 시인이나 작가들이, 소설가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문학사의 어떤 큰 흐름으로, 보다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개인의, 특히 뭐 사랑, 개인의 좀 더 그 어떤 사랑 같은 걸 읊었던 뭐 고려가요라든가, 또는 뭐 신라 삼국시대 향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보기 나름으로는 아나키즘적인 어떤 개인성이라는 것이 강조가 돼 있죠. 거긴 집단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원효대사 같은 이야기를, 화랑 같은 이야기를 뭐 세서고견이에서 대단히 국가주의적인, 호국불교적인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좀 일제시대에 의해 가지고 일제시대에 와서 우리 불교를 좀 국가주의적으로 채색시킨 그런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문학이 대단히 어떤 자유로운 개인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노래했다. 조선 후기, 조선에 와서도 그런 전통이 뭐 허균이나 박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왔고, 그게 근현대에 와서 특히 일제시대에 이제 일제강점기, 일제침략에 대항해서, 뭐 이광수 같은 사람도, 사실 이광수는 뭐 우리가 인도주의 문학이니 뭐 여러 가지 좀 그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개인을 어떤 이광수가, 부조리한 어떤 전통에 저항해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1930년대에 박지원의 허생전을 다시 개작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이상향을 또 추구를 했고, 물론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에 와서 이광수가 친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문화가 직접적인 연관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울러 뭐 염상섭이나 또는 뭐 박태원이나 이태준이나 이런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도 그 아나키즘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서 그런 어떤 좀 우리 문학사의 주조라고 할까,
어떤 그 중심되는 작품들을 좀 이렇게 관통하는 아나키즘적인 전통이 하나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학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것도 뭐 기존의 문학사에 있어서 그다지 손상될 건 아니고 그게 뭐 하나의 말하자면 또 하나의 관점으로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룬 그 염상섭의 경우인데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아나키즘을 크게 보면은 그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집단주의적 아나키즘 뭐 집단주의적 아나키즘이라기보다도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 그러면은 19세기 초반에 세계 좌파로 출발했던 막스 슈트리너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뭐 니체가 좀 더 사실 니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개인의 어떤 위대함, 개인의 존엄성 이런 거를 강조한 점에서는 막스 슈트리너의 계통을 잇는다고 볼 수가 있죠. 니체가 막스 슈트리너에서 뭐 자기가 읽었다 안 읽었다 이런 데 영향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체로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막스 슈트리너부터 시작을 해서 니체에 일어난 또 현대의 여러 뭐 그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흐름이 하나 있고, 그것은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어떤 개성, 독자성, 자율성, 그러니까 어떤 집단, 어떤 그 반개인, 개인을 억압하는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것으로부터도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뭐 국가, 국민, 뭐 전통 이런 거 다 무엇보다도 개인, 뭐 그때는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이런 개인으로 그런 모든 전통이나 집단성이나 제도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떠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개인들로 연대하는 하나의 사회 이런 게 이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서의 이야기죠. 사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그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집단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막스 슈트리너 같은 사람은 정말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냥 개인으로 끝났어요. 뭐 니체에 와가지고 이제 좀 더 완성이 되는 형편이지만, 원래 그 아나키즘이 사회운동으로서 형성되는 것은 19세기 초엽에 그 자본주의 발전에 대응해서 자본주의가 노동의 소외,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몰각, 개인을 죽이는 이런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아나키즘,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독점이나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중심인 자본가, 아주 뭐 1%밖에 안 되는 뭐 또는 뭐 소수의 자본가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가 운영되는 것에 저항해서 이 나머지 99%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요새 우리는 공산주의 또는 막시즘, 뭐 막스 레닌주의와 혼동되고 있지만, 원래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대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중시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주의라고 해서 개인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개인보다도 사회가 더 중시되는. 근데 이 사회주의가 출발할 때 사실은 아나키즘이 중심이었습니다. 막시즘보다도. 그래서 이 아나키즘은 가령 뭐 프루동이나 또는 바쿠니나 크로포키나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초엽에 아나키즘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응해서 이제 막시즘이 나와요. 슈트리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스가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책에서 이 비판하는 그런 이 아나키즘과의 어떤 그 대결을 통해서 막시즘이라고 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 아나키즘에 있어 가지고는 말하자면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개인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소유, 사유,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도 자본주의는 거부가 됩니다만은 그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에 있어가지고는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본주의에 대항하죠. 그 국가에 대항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에 있어가지고는 이 국가와 자본이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대항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제 아나키즘의 이제 첫 출발이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선생인데, 단재.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일제 36년 동안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의 어떤 기본 강령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 신채호 선생을 중심으로 선생을 중심된 거 의열단, 요새 뭐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김구 선생도 거기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일제하의 독립운동이 사실상 이 아나키즘이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그 아나키즘은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었어요.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그러니까 막스 트리너 쪽을 따르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이런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의열단처럼 그렇게 무장혁명 세력으로 뭐 이렇게 나선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문화적인 뭐 작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점에 치중을 했는데, 염상섭은 이 만세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1운동 이후에 자기가 이제 독립운동에 뭐라하면 민족 독립운동 노동자 대표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시절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아나키즘의 사고를 가지고 만세전을 1921년 정도에 써가지고 22년에 이제 신문에 연재하게 되는데, 3.1운동이 끝나고 난 뒤죠. 근데 그 시기에 그런 어떤 그 아나키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특히 이제 막스 트리너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막스 트리너에 대해서 굉장히 공명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적 아나키즘보다도 막스 트리너의 어떤 그런 개인, 자아, 주체성, 자율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 만세전에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예를 들어, 전통에 대한 거부라든가, 또는 조선사회의 어떤 좀,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또 자신의,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이런 뭐 전통적인 친족관계, 뭐 묘지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통 또는 그 가족 어떤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전통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항을 저항을 하면서 자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앞세우고 특히 전통이나 이런 사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허위 개념이라고 거부하는 그 아주 명백하게 그 아나키즘적인 특히 막스 트리너의 아나키즘. 그러니까 이 만세전에서는 어떤 그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혁명 노선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민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나름의 어떤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의 확립, 개인으로서의 어떤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설의 전체 주조예요. 그런 점에서 염상섭은 막스 트리너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따른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일제 시대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특히 이제 뭐 글쎄요, 뭐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 저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도 이해하신 분이지만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로서의 뭐 자기 철학이라 그럴까, 자기 사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강조한 분이라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관련되어서 그런 그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볼 하나의 관점으로서의 아나키즘적 해석, 관점, 아나키즘 조명, 또, 뭐, 이제 앞으로 좀 여러 작품을 다뤄야 되겠지만, 박태원이나 저는 뭐, 이태준이나 뭐 이상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그 근대 작가 또는 정근대에 있어서도 뭐 홍길동전이라든가 또는 허생전 같은 작품들을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새롭게 다루어 보는 것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 시대의 어떤 고민과 맞닿아서 좀 생각해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정말 저기 만세 전에 그 핵심 이제 거기 흐르는 주제가 정말 개인주의 확립 그런 것인 것 같고요. 네. 어쩌면은 그 식민지 인으로서 그 이제 영상섭의 전략이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사회주의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제국에 대항하는 전략일 수 있지만 개인주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까칠한 개인주의자로서 이민화가 둘러보는 그 조선 그것은 정말 이렇게 이제 제국의 억압 속에서 그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자의 감각으로 그것을 다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이제 건강한 개인주의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인화도 그 작품 속에서 거기서 좀 물론 소설의 흥미를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소재가 이제 그 여러 이제 여자들의 등장과 더불어서 나오는데요. 결국은 좀 더 안전한 사랑?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 그런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민화가 진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 나오는 사랑들이 다 이렇게 뭔가 표피적인 거고 이제 부인에 대해서도 자기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그 관계가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의식, 죄책감 이런 게 계속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죠.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고 나서 크게 반성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반성문이 일종에서는 마지막 편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정말 기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거기에 대한 불만족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식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 시집고에 대해서도 그 시집고가 보낸 편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학비를 좀 대줬으면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런 것에서 또 한계를 약간 느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그래서 결국은 300원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거기서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도 나온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는, 상대방의 행복을 기축하는 그런 것이 약간 신적인 사랑 그런 것에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소유하지 않고 네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개인주의가 무르익으면
진짜 개인주의로 살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라면은 정말 남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남을 좀 생각해야지 행복해지잖아요. 자기가.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계속 불만족한 이 상태가 자기한테도 유쾌하지 않다는 거를 누군가가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계속 자기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형님이랑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다고 다 울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가족적인 사랑 속에서 있는데 자기는 그만큼 마음이 화답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결국 이런 건 것 같고, 이제 이 젊은 청년들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완전한 소통? 완전한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개인주의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개인주의라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기주의적이 되어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이 충분히 허용되면은, 좀 더 정상적인 그 마음의 소통? 이런 것이 가능해지고, 그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런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뭔가 또 새로운 이제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전화위복?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